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관리인의 만행, 투자하면 수익 내주겠다던 지인이 구속됐어요. 부모님의 황혼이혼, 도와주려다 추행범이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되시게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차장 내 화재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던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사건에서 지하주차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차장 내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노후화로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 이와 관련된 변호사님,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하네요. 그 부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인천 청라 국제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서 같은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전부 전소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기차 공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 기준을 바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전기차는 하중 등의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기 주차장의 93%가 대형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였고, 또한 전기 승용차의 16.7%만이 중형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재원 기준이 상향되게 되면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기차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장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 붕괴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기 승용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 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등 차량 하중의 영향을 받는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다수의 전기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붕괴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 시설, 소화수조 등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본래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을 2024년 8월 중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안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기준이 없을지 혹은 이제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뭐 법령이 뭐 개정됐다거나 시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논란이 된 거네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네. 사실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서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기존에 못했었던 건데 예. 그걸 만약에 갑자기 풀어줘 버리면 네. 오히려 하중이 무거운 전기차가 그 기계식 주차장을 뭐 설비를 부셔뜨려서 뭐 떨어질 수 있다던가 낙하, 추락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던가 특히나 이제 내부에 갇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네. 사실은 지금 뭐 지하 주차장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다 빼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 차주들 같은 경우엔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되게 해달라. 근데 그런 경우에도 또 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더우니까 그런 폭발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주들의 어떤 그 불안 사안에 대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기계식 주차장도 더 위험하고 더 화재 사고에 뭔가 더 취약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개정안은 약간 조금 뭔가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 예. 기계식 주차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개정안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예, 예. 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소방 용수 시설이라든가 소와 네. 수조 등 이제 그 혹시라도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네. 보완해서 개정을 하자라는 취지라서 이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소방 용수 시설, 그다음에 소와 수조. 네. 수조는 이제 수조에다가 그 불난 전기차를 담그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약간 그 가림막 네. 한마디로 이제 산소가 통하지 않게끔 만드는 이제 네. 천막을 덮겠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논란이 일어나서 이걸 2024년 8월이면 중순이면 벌써 지금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시행 못하고 결국엔 조금 더 관계부처의 논의를 좀 더 거쳐야겠다라고 이제 네, 그 뭔가 취지로, 이제 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그러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이제 개정안이라든가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진행 경과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긴 뭐 합니다. 분명한 거는 전기차 네. 차주분들이 좀 편하셔야 되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과 벤츠에서도 지금 40억 정도를 피해자 구제에 쓴다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내놓겠다. 기부금으로 더 내놓겠다. 이런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벤츠 뭐 대표가 나와서 어찌됐든 우리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문제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기차 차주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뭐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해서 이 주차장법 개정안이 어찌됐든 조금 더 국민들이 좀 안전한 쪽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뭔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2018년 이후에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만 무려 49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안내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예.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시장 등이 무용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용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이제 국가유공자 등인지 여부를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무용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에는 국가보훈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법 시행령도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위와 같이 무용고 시신 처리 전에 무용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인지 여부 등을 행정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법률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서 그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안 개정안에 의해서 앞으로 무용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확인이 되면은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를 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통보를 받게 된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보내고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서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물기 노인정책관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게 되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외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어떤 좀 존립과 뭔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신데도 불구하고 무연고 사망을 한 그런 사건도 사실은 가슴이 아픈 같은 국민으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 49분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떠난다고 하면 국가의 품격에도 사실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마련을 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좀 개성을 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국가와 국민들이 같이 애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경쟁사 또는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근 특허청이 이러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좀 엄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개정됐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게 뭐 특허청이 침해 행위를 뭐 이렇게 발굴해서 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엄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법률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을까요? 네, 그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네, 이제 보통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법률과 이제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번 2024년 8월 21일부터 네.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시정명령 요청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현행 부정경쟁 행위 행정조사와 시정 공고 및 공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서 공고 불응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 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였고 불이행 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공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 요청을 하도록 이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탈취 피해 구제 효과를 기대할 만한 행정 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아이디어 탈취라든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행정구제 강화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번 부정경쟁 방지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허청 부정경쟁 조사팀장은 부정경쟁 행위 행정조사는 거래 당사자 간 부당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혁신적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봤을 때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과태료 부과, 뭔가 네. 시정 면적 요청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이행 강제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약간 공정거래위원회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과태료를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좀 큰 금액으로 뭔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구제받아라 라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특허청에서 이런 어떤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이라고 하죠. 부경법 위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지금보다 현재보다는 좀 더 강한 억지력을 가질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것이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관련된 거에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사실 상표 상호 그다음에 아이디어 탈취랑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좀 폭넓게 좀 강화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요, 변호사님. 행정조사 권한이 남용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헌법 저희가 12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네. 강제적으로 뭔가 인권 침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권 침해가 좀 제한이 침해라기보단 좀 기본권의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네. 압수수색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네. 수색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항징 조사를 하면서 네. 그 부분이 좀 남용되진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서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네네.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경우에는 네네.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예, 예. 있을 거고 네.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을 맞습니다. 상대로 이제 행정청에서 이제 도움을 주다라는 네네. 취지라 가지고 이제 정보가 이제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래도 정부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어쨌든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네, 네.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혹은 아니면 고시나 이런 훈령에서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네, 부분으로서 맞습니다. 국민의 어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궁금한 것은 기업의 모든 영업 비밀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네. 근데 기업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될지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변호사님. 네. 그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비공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상, 경영상 독립적으로 경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로서 이제 그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밀 관리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비밀 관리성은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실제 사례에서는 많이 다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비밀 관리성을 판단할 때 기업의 규모라든가 업종 등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비밀 관리 규칙을 제정해서 문서화해야 되고,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도 장소적으로 분리해서 접근 가능한 사람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퇴사할 때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많은 조건들이 수반되어야지 이제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이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 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시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 비밀로서 인정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네, 좀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영업 비밀로 등록을 하는 또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다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 그 건물의 구분 소유주입니다. 네네. 네, 2년 전에 이제 여기 옥상에서 그 배난시 그 대피로 습질해서 올라갔다가 자칭 관리인 대표라는 사람한테 뭘 영탐을 하냐 하면서 이 폭력과 협박과 그다음에 우산으로 찔릴 뻔했던 일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년간 그냥 한 건물이라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6월 26일 날 저녁 8시 21분경에 이렇게 바깥에서 자전거 끌고 들어오는데 그 경비실 문 살짝 열어놓고 거기서 욕을 하길래 네. 나한테 왜 욕하냐고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몇 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 한 1m 되는 이 손가락 굵기 정도로 끝에 날카롭게 칼처럼 갈았어요. 네. 그걸로 이제 내리치는데 경비실 위에서 나를 내리치는 순간 문틀 위에 탁 부딪히면서 본인도 아차하는 순간 거기서 멈칫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대화 언쟁을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한 물건을 협박한 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네. 2년 전에 옥상에서 때리고 우산으로 이렇게 협박한 거가 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네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고소가 돼 있어가지고 어제 경찰서에 갔더니 네. 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이 내 몸에 닿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우산도 정확히 이렇게 찌르려는 위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네. 또 최근에 그 위험한 쇠고층으로 찌르는 게 문틀에 탁 부딪혀서 소리까지 들렸고 내리치는 데까지 찍었는데 쑥 피하느라고 카메라 방향이 틀어졌어요. 핸드폰이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네네. 기소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행에 대해서는 이 지하 5층 지상 19층의 이 건물에 분양하고 남은 모든 공용 부분 예예. 그거를 이 사람이 그 자칭 관리인 대표교 회장이라면서 그분이 그거를 이제 사용하고 뭐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네. 또 전체 광고료나 이런 거를 다 그분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네네. 믿고 있었는데 주차료 같은 거 이제 우리 혜택도 안 주고 네네. 주차장 고장났다고 여기 한 100여 가구가 있어요. 네.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네. 70만 원씩 내라면 약 7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얘기 안 하고 네. 뭐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그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그 본인이 1층 편의점을 하는데 우리 지나가는데 매월 임대료 100만 원씩 받고 또 자기가 그 임의로 경비실을 건물 운영실이라고 이렇게 폼블록으로 다 안 보이게 해놓고 거기서 본인 사유화하면서 유지비라고 30만 원씩 매월 받고 옥상을 못 올라오게 자기가 열쇠로다가 잠그고 네. 그 올라가 보면 완전 그 자기 사유화를 해놓고 그래서 시청에 물어봤더니 몇 년 동안 과태료 이행 그금하고 이제 경고고 뭐 이런 거 엄청 지금 머리 아픈 사람이라면서 본인이 얘기한 자칭 관리사무소나 관리인 대표 이런 거는 무신고, 무등록, 무허가로 아무 권한이 없다고 관할시청 주무관께서 알려줬어요. 네네.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가 그럴듯하게 그 간판이며 시설이고 여기 또 이 모든 그 관리사무소 유지비를 우리 관리비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다 무등록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첫 번째 네. 말씀드린 네네.
위험한 물건으로 저를 찌르라고 네, 한 네. 거. 네네네. 상당히 그리고 네. 2년 전에 옥상에서 협박과 폭행한 거. 네네네. 그거가 이제 가장 네. 궁금합니다. 상당히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어쨌든 상대편이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상 못 올라오게 막고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하셨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하신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관리사무소에 관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네.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상가 건물인가요? 집합 건물이요. 아, 그 혹시 뭐 이렇게 주거도 있는 건가요? 주거.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에요? 가구에다가 나머지는 다 상가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옆에서 황용 변호사님이 사연 다 잘 듣고 계셨거든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 관련된 부분 변호사님이 쭉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 네, 변호사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한 2년 정도 지금 사건이 발생하신 지 한 2년 정도 지난 건가요? 지금 이제 2년 계속적으로 동안 이어져 온 거죠. 2년 예. 동안. 네.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따로 뭐 민사적 조치라든가 형사적 조치는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 그 이번에 처음 신고를 하신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뭐 지금 이제 형사 고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가서 뭐 진술만 하신 건가요? 혹은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출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CCTV는 그 사람이 이제 옥상에 있는 거 끊어놓고 네. 1층 경비실을 비추는 거를 끊어놔가지고 CCTV는 없어요. CCTV는 없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제가 핸드폰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2개를 가져다녀요. 네. 하나는 녹음을 하고 하나는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녹음된 걸 녹취해서 속기로 제출했고요. 네네. 영상 중에 그 칼 위험한 흉기로 때리려 했죠. 문틀에 탁 부딪히는 것까지 그것도 이제 제출했고요. 아, 제출하셨고요. 주먹으로 때릴 적에 주먹이 날라오는 것까지 찍었는데 제 몸에 닿는 거는 하나만 찍혔어요. 네네. 나머지는 닿는 건 안 찍혔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또 그 몸에 그 주먹을 맞으시고 나서 뭐 병원 같은 걸 가신다든가 혹은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진료받고 네. 그거 원장께서 이거는 치료가 좀 길어져서 1주, 2주 이렇게 끊을 게 아니고 계속 네네. 치료를 요하는 걸로다가 진단서를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네. 6월 26일 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고 27일 날부터 지금 어제까지 오늘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현재까지 받고 있는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제가 이제 그 민사상 조치랑 형사상 조치랑 이렇게 대응하실 방법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그 위험한 물건, 쇠코챙이 같은 것들로 이제 폭행이라든가 협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폭행 자체는 몸에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폭행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죄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쇠코챙이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은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단순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어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폭행행위라든가 협박행위가 이제 상당 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뭐 상습적 발행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상한에 이제 2분의 1까지도 가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런저런 이제 욕설이라든가 협박 행위를 하셨다고 한다는데 그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든가 뭐 모욕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정성이라든가 공연성이라든가 이제 전파 가능성 등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혹은 이제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러한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도 이제 충분히 좀 인정될 수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게 그 병원 진단서도 있으신 사안이시고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상해죄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이제 뭐 특수폭행 같은 경우도 이제 몸에 맞지 않아도 이제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는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자체는 이제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증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사안이시니까 그것도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주차 관리장 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셨었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 대수가 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 CCTV 설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CCTV를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행정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CCTV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좀 합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CCTV를 이제 확보를 하셔가지고 증거 영상을 보완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관리인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한테서 이제 70만 원씩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 건물도 이제 공용 부분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공유자 중 1인으로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용 수익이라든가 처분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공유자 중 그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이제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퇴거 명령 그리고 이제 건물 공용 부분에 해당한 것을 인도하라라고 주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요구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그 공갈죄로도 볼 수가 있을 사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그 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기죄로도 이제 해당할 수가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권한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를 수집하셔가지고 공갈죄라든가 사기죄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상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관리사무소를 부당해서 점유하게 이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혹은 이제 뭐 그 해당 부분을 이제 인도하라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그런 대응 방법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쟁점이 많다 보니까 우선 이제 증거들을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경찰서에 좀 이제 그 자료를 좀 이제 전달을 하시고 더해서 이제 민사상으로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상담자님. 네. 다 들으셨죠? 혹시 뭐 더 네. 궁금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황용 변호사님께서 형사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특수 폭행, 그다음에 모욕, 사기, 공갈죄 이 정도 얘기 드렸고, 민사적으로는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네.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그 엘리베이터를 예.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19층에 좀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지하 이게 5층까지 갈 수 있는 거를 1층에서 멈추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는 지하 2층에서 이제 그 전철로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저녁 9시면 사용 못하고 네. 오전 9시에 사용할 수 있게, 아, 네. 야간에 사용 못하게 네. 그 사람이 그 열쇠 관리를 해요, 임의로. 네네. 그거는 어떻게? 네네. 요 부분 이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혹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외부에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정말로 그냥 적법한 관리 행위라고 한다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동의라든가 동의율에 따라서 이제 사용 수익이라든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당하게 이제 관리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이 이제 상가 건물들이 있는 상황이시니까, 만약에 상가 건물주라고 한다면은 뭐 업무방해죄라든가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부당하게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는 방법을 제한을 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손괴죄라든가 이렇게 아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또 해결을 네, 하는 네, 쪽으로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뭐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뭐 네.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잊지 말고 뭔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사안에서 이제 범법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가지고 예, 예.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분이 이제 관리소장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정당한 뭐 맞아요. 동의라든가 선출이 예, 예. 전혀 되지 않았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네. 것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이제 폭행 행위라든가 모욕 행위를 했다고 예, 예.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네, 같고 네.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은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구제가 좀 가능할 것 결국은 같습니다.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니까 예, 집합 맞습니다. 건물의 어떤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뭐 상가 회의의 회의체의 의결이 또 필요한 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네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불법 행위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지인한테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해볼 생각으로 2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빌려줄 당시 6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갚고 7개월 후에는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썼고요.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를 주면서 영수증도 받아놨습니다. 약정서에 적어준 이름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을 믿고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건축자재를 사는 등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인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지으려던 집도 못 짓게 되고 빌려준 돈도 전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약정서에 적힌 사람과 저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도 이후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우편을 받게 됐습니다. 증거로 약정서와 영수증을 제출했었는데 왜 증거가 불충분한 건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저에게 사기를 칠 의사가 있었던 것 같고 자재를 사는 등 집을 짓는 신용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계좌 추적을 해보니 제 돈을 돌려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돈이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돌려받고 이 사기꾼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지인에게 2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신 상황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원금 상환과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을 대여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예, 그 이제 명칭을 투자라고 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예. 하더라도 원금 상환 그리고 이제 마치 이자처럼 일정한 수익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한다면은 그 계약의 실질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 즉 이제 대여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실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냐 혹은 이제 대여냐라고 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제 처분 문서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은 문헌대로 인정을 하게 되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이제 경위 그리고 이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지인분께서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좀 중단이 되고 돈은 돈대로 좀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구입했다는 걸 보면 상호 합의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이 경우에도 해당 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그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이제 지인이 2억 원 원금 상환과 수익금 보장을 할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상담자를 기망해서 2억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기망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상호된 용도대로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환급을 반환을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상담자께서 받아둔 약정서에는 이게 또 뭐 명의되어인지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좀 적어주는 것이 증거로서 좀 효력이 있는지 하고 수표를 좀 주면서 받아놓은 영수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시죠. 네,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법원은 위와 같이 이제 처분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안에서 이제 돈을 빌려준 지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대여금 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 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이 계약서 자체가 위주로 볼 요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 또한 같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이제 수표를 주면서 받아놓은 영수증은 대여금 약정 체결에 의해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즉 이제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기죄로 좀 구속이 됐다면 상담자님도 좀 사기 피해를 좀 당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님한테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사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지인이 2억 원 원금 상환 그리고 이제 수익금 보장을 할 때 당시에 지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상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지인의 행적을 통해서 입증을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사기를 쳤다라는 정황이라든가 상담자에게 돈을 반환할 만큼 자력이 없음에도 이제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혹은 이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인분의 계좌 추적 결과 상담자님께 돌려줄 돈은 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돈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 있다고 좀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사안에서 이제 상담자와 지인 사이에 이제 금전 소비 대책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차용증에 적힌 이름 자체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인의 행위가 이제 사기죄 등에 해당하는 이제 불법 행위라고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도소 수감중 이거 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때 처벌을 받는다면 좀 형량이 좀 늘어날런지.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고소가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수감 전 거주지를 표시하고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를 기재하시면은 이제 소송이 가능하시고, 사안의 경우에는 지인이 이제 징역형, 즉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 37조 후단에 의해서 이제 경합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후적 경합범이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평을 고려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형이 선고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한데, 새롭게 처벌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형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술 한잔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려고 하는데 길바닥에 여성 한 분이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이 돼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열대야에서 날도 무척 덥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유흥가여서 여성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집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니 XX동이라고 하기에 집에 찾아갈 수는 있겠구나 싶어서 택시에 태우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덩치가 좋은 제가 여성을 부축했고 친구가 여성의 가방을 들었는데요. 그때 순찰을 돌던 경찰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만취에 정신도 없던 여성이 자신이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런 의도는 결코 없었다. 택시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나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아내와 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일단 서해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똑같이 진술을 했지만 여성이 일단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부축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의로한 행동이었는데 추행범이 되다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안 아내와도 한참을 싸워서 지금도 집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또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사에서도 징계 처분이 나올까 걱정되는데요. 제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문제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요즘은 그래서 아예 또 구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남성분이 여성분을 심지어 경찰을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강제추행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이게 범죄가 좀 성립이 될까요? 이 부분. 네, 그 이제 강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이제 유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이 피해자가 이제 일관되게 진술을 해서 네.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예. 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가지고 네. 그 이제 일관성을 이유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분은 완전 좀 만취 상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또 깨어나서 나 추행 당했다라고 또 얘기했겠으니까 이게 네네. 뭐 블랙아웃 상태인지 아닌지 예, 맞습니다. 나중에 물론 깨어나가지고 나 그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네. 만약에 이게 만취 상태였다는 걸 경찰이 어쨌든 와서 봤으니까요. 혹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까요? 네, 그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여성분이 이제 만취 상태였는데 이게 한거불능이 아니라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네. 피해자는 이제 기억 장애만 있고 그 외 인지 기능이라든가 의식 상태 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축해줄 것을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인정되면은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데 강제추행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까 처벌수위 엄청나게 높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네, 그 이제 형법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억울하긴 하지만 상담자님께서 좀 혐의 없다는 점을 밝혀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길거리에 있는 CCTV 화면 등을 좀 확보를 하면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강제추행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여자분께서 부축을 동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CCTV 화면 등을 확보를 하는 경우 이제 전반적 상황이라든가 혹은 이제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CCTV 등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공기업 다닌단 말입니다. 네, 공기업에서 맞습니다. 징계 나오면 지금 이거 뭐 다 해임 당하고 막 이런 사안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징계 처분 받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회사 내부 취업 규칙에 의해서 뭐 해고를 당한다든가 혹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 직원은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통상 이제 형사 처벌을 받으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생생범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